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랜만입니다. 아, 그렇죠. 그럼 몇 달 예. 됐죠, 대표님. 예. 네. 아, 이까지 내가 가서 촬영해야 되는데 오시게 해서. 아, 별 말씀을요. 예, 저희 죄송합니다. 시작할 때도 예. 대표님께서 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아, 예, 지금 저희 뭐. 안방 TV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아, 그래서, 그 안전빵빠이 그게 지금, 네. 지금 상당히 잘 되죠. 뭐 상당히는 아니지만 저희는 아주 꾸준히 늘고 예. 그래서 지금 오늘 43,700명 그러니까 이제 5만 찍을 예, 수 있을 것 구독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안전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안전빵빵이라. 네. 예. 예. 와이런이도 이렇게 예. 아주 안전빵으로 나가실 거예요. 저야 뭐, 이제 뭐, 우리 안전빵빠이, 선풍기라면 나는 부채 돌리는 거네. 부채가 멋지죠. 오늘 우리 전 의원님 모시고 몇 가지 시사적인 네. 몇 가지 이야기 좀 나누고 네. 또 뭐 전 의원님 안전빵빵 시청자나 뭐 와이드니 시청자나 성향들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렇죠. 예. 또 유튜브에 있는 분들이 요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 합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진짜 이 보수들이 중도층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잘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걱정스럽다. 예. 네, 그래서요. 그래서 이거 하다 보면 좀 그럴 계기가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대표님 와이러니 채널하고 예. 또 안방 TV하고 저희가 또 합동 방송도 좀 예, 하기도 뭐, 하고. 그런 거 뭐 합방한다 그러던가 뭐, 네, 네.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렇죠. 예. 이 콜라보하는 방송도 있고, 예. 네,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어서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중파나 종편의 예. 힘을 이 유튜브에 우리 우파 보수 채널이 능가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야 뭐 아직 이제 뭐 영세 소상공인이니까 이제 자산이 있으시잖아요. 안전빵빵이 중소기업이고 아이, 저희는 뭐, 네. 예. 오늘 우리 와이러니 시청자들을 위해서 참 어렵게 전혁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뭐 전혁 의원님은 화면에서 각종 TV 화면에서 원체 활약을 많이 하시니까 오늘은 특별히 또 속닥하게 또 이렇게 시간 구애 없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요즘 뭐 언론에 북미 간에 네. 미국 간에 뭐 완전히 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둘이가 완전히 뭐 세계적인 배우가 되어버렸는데 그렇죠. 예, 지금 회담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회담 결과는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의 길을 예. 차근차근히 밟을 거고 또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북한의 핵 동결과 ICBM 그다음에 영변의 핵 처리 시설을 닫는 거 이걸 가지고 내가 북한을 이제 완전히 이제 해결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아까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트럼프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각자의 이익을 가지고 예. 서로 장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주 변죽이 딱 맞는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챙길 걸 많이 챙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김정은이 젊은 친구가 네. 아주 실속은 다 챙기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시한부 비정규직 예. 이 정치인보다 뭐 30년을 할지 50년을 할지 모르는 그리고 이제 3대 세습 정치인이기 때문에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여론도 잠잠하고 지금 이제 트럼프는 코언 청문회 때문에 사실 제가 오기 전에 CNN이나 이런 데 봤더니 아무것도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도 안 해요. 지금 코언 때문에 난리가 난 그렇죠. 거예요. 네. 완전 뭐 자기 비리 그렇죠. 때문에 정신없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는 오바마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비꼴 때 배우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트럼프는 리얼리티 쇼 우리 예능에 말하자면은 네 거기 출연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안보가 이렇게 리얼리티 쇼의 싸구려 소재가 되는 취급을 받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이라고 할까요? 거기서 기인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네. 처음부터 우리가 말하는 또 미국에서 일부가 말하는 비핵화는 핵 자체를 완전히 있는 핵도 없애자는 건데 그렇죠. 지금 가면 갈수록 트럼프 상술에 의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 자기 속셈에 의해서 핵은 없애는 게 아니고 막 사용 안 하는 거 있기는 그렇죠. 놔두고 사용 안 하는 거를
비핵화를 하자 이런 것으로 좀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이 정말 그 대표님께서 핵심을 짚으셨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뭐 내 손에 5만 원 갖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 잔고가 있느냐, 통장에 공이 몇 개가 찍힌 잔고가 있느냐, 또 집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갖고 부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이 김정은은 말하자면은 통장 같은 거 요새 같은 필요 없다고 탁 찢어버렸지만은 잔고가 있는 거예요, 바로 무기가. 그거죠. 그런데 그 통장 찢어버리는 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영도력에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박수 치면서 바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외상도 아니고 그래, 그게 사기에 걱정. 넘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걱정스러운 게 네. 북한이 뭐 핵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비핵화 아니냐 그러지만은 지금까지 해방 이후 지금까지 봐서 북한이 믿을 수가 없었네. 한 번도 자기네들이 말대로 한 적이 없으니까 핵이 있는 한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유혹을 그렇죠. 느끼는 거죠. 그러나 네. 우리는 핵 자체가 있는 건 비핵화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문 대통령 핵은 있어도 사용 안 하면 비핵화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아니냐 걱정스러워.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개적으로는 안 했지만은 이제 들리는 소문에는 이제 사색 같은 데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북한이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고 핵을 동결하면은 그거를 관리하는 게 더 비핵화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말하자면은 칼을 갖고 있어서 그 칼을 뺏는 것보다 그냥 칼만 안 쓰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궤변을 글쎄 이제 그 주입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문정인 교수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이지. 그렇죠. 네, 대표님. 그리고 국민들을 너무 무시를 좀 하고 그런 말할 거죠. 때마다. 그런 거죠. 자기가 뭐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도 김정은은 끝까지 뭐 영변 핵 시설은 폐기할 수도 있다 할는지 모르지만은 핵 자체를 없애겠다는 이야기는 안 할 것 같죠. 절대로 안 하죠. 그렇죠. 그 대표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 같아도 그렇게 안 해요. 네. 그 있는 걸. 그 트럼프는 선거도 급하고 뭐 자기 비리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막 그것만 갖고라도 뭐 어떻게 장사해 보려고. 그리고 하겠죠. 트럼프도 믿지는 장사가 아닌 게 그냥 선거 때까지 오바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이렇게 붙을 했다 것 같으니까. 이러면서 막 또 이 뻥치고 막 이러면은 그냥 또 흘러가는 거죠. 예.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싶어하고 저는 북한에 가서 그냥 김정은을 그렇게 부둥켜 안는데 그냥 꽉 끌어안더라고요. 자기 부인은 그렇게 끌어안을까 싶고 언제 끌어안았을까 싶고 우리나라 국민은 그렇게 뜨겁게 끌어안았나 싶은데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하나의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했어요. 네. 어쨌든 뭐 오늘 회담 결과 보고 또 다음 이야기하기로 네. 하고 뭐 어쨌든 좀 답답하시죠? 두고 제가 보면 보고. 대표님이시면은 국민들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설득을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당에서 뭐 당의 전당대회 이렇게 보니까 대표님하고 저하고 그때 같이 나갔던 거 예, 예. 기억하세요? 아, 그래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원오브 댐인데 저는 그렇죠. 단 한반이었으니까 근데 예. 그때는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저는 막 대변인 하다 보니까 예. 이제 박근혜 그 예. 후보 옆에서 쓴 것처럼 됐지만 같이 이렇게 최고위원 회의하면서 대표님 그 원내대표 하실 때 이렇게 하보면은 대표님 말씀이 언제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대표님 편 들어갖고 눈총 받았죠. 근데 그렇죠. 설득력이 대표님이 진짜 요새 친구들 말로 짱이셨어요. 그 어제 그 한국당 전당대회를 했는데 그 나는 그 당 이름이 처음부터 뭐 자유한국당 그래 저 사람들이 원래 자유스럽게 노는 사람이라 당명하고 사람들 똑같다나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전당대회 했는데 그 마치 저 미국 회담이 열려버리니까 네. 그 연기하는 게 사실 맞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네. 그러면 단순히 대표만 뽑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좀 무너진 보수도 재건하고 그렇죠. 좀 새로운 보수의 가치도 네. 좀 세우고 그렇죠. 뭐 이런 좀 흩어져 있는 보수도 좀 모아보고 네. 그런 그야말로 제대로 된 보수를 좀 건설하는 그런 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지금 김전 트럼프 이 잔칫날 받아 놓으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그냥 누가 됐다는 것만 나오지 의미란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걸 좀 막 열흘이나 며칠 연기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았는데
뭐 굳이 해서 이제 대표를 뽑아놨으니까 저 당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앞으로 저는 이제 정치를 할 생각은 없고 선거에 나갈 생각도 없지만 제가 제 인생에서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10년을 그 당에다 바친 거예요. 그렇죠. 대표님은 더 말씀하실 것도 없지만 그래서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그리고 슬펐어요. 대표님이나 제가 정말 우리가 이제 5.18 문제부터 시작을 해갖고 새로운 보수의 가치, 품격 있고 너그럽고 그 다음에 유능하고 끌어안는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했잖아요. 그거는 뭐 어떤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는데 그 모든 거를 다 그냥 쌍갑에 팔아먹고 무슨 전당포에다 맡기고 이러면서 이제 뭐 그리고 당 대표라는 분이 여론조사에선 2등을 하고 당원들한테는 1등을 했다는 거는 아마 다른 정당사에 없는 일일 거예요. 없죠. 보통 양쪽에서 다 1등을 해갖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민심하고 괴리된 정당 그리고 이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잡기 위한 것이 정당의 존재 목적인데 그 존재 목적에서 이미 버그러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황교안 그 분이 세모라고 아니 무슨 정치가에게 있어서 공이면 공이고 X면 X지 세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의전 황교안이라는 말처럼 가만히 있는 의전용 대표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황 대표가 대표 되기 전에 너무 어지럽혀 놓은 게 있어갖고 무슨 탄핵 문제라든지 뭐 5.18 문제라든지 또 무슨 무슨 최순실이 뭐 타블렛 PC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사실 그 불필요한 거 지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족쇄가 쳐져 있는데 그걸 건드려 나갔고 지금 그거 수습을 해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좀 가슴이 철렁했던 게 어저께 이제 대표로 이제 선출되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태블릿 PC 물어보니까 헌법적인 가치에 기반하겠다 이러면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면서 이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자신이 그동안 대표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질러 놓은 게 얼마나 수습하기가 힘들고 굉장히 골치 아픈 거라는 걸 본인이 모르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한마디를 하면은 끝나는 줄 아는 게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참 비슷하더라고요. 대표님. 나도 보고 느낀 게 그 사람이 뭐 그 사람은 뭐 제대로 된 변호사고 뭐 국가보안법 책도 쓰고 한 사람이지만은 우리야 뭐 세칭 만주 변호사지만은 헌법적 가치라는 게 탄핵 자체가 헌법적 가치인데 헌법위에서 탄핵한 건데 국회에서 의결하고 헌재 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그걸 다시 건드려 갖고 헌법적 가치에 그러면 그게 헌법 가치에 안 맞았다 이 말이야. 그 사람 말을 좀 그러니까 힘들게 해요. 힘들기도 하고 뭐 좀 저보다 나이의 위인분한테 이렇게 말씀하기는 뭐하지만은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저는 그냥 뭐 보통 집안의 대표님은 중상층이시지만 그런 집에 태어나서 그냥 자기 힘으로 막 우리가 바닥부터 올라온 거 아니에요. 뭐 그런데 뭐 학교에서 이제 장원고등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많은 계층을 이제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이 가난하게 자랐다고 하지만 특수한 계층에서 그냥 스톱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들고 헌법적 가치라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태블릿 PC가 되고 뭐 연설문 나간 게 되니까 그때 이제 인터뷰를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사사로운 정 때문에 이 담장을 허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는 실망도 했지만 그냥 국민이 나를 이뻐하니까 나는 국민의 공주니까 내가 뭐라고 하든지 받아들여줄 거야. 그거하고 똑같이 그냥 헌법적 가치라고 하면 모든 게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기 발목 잡는 거지. 헌법적 가치라는 게 탄핵한 게 헌법적 어마어마한 가치고. 건데요. 그게 그 사람 어쨌든 뭐 당이 당 대표는 됐으니까 저 당을 잘 해나가야 되는데 좀 걱정스럽긴 해요. 저는 오늘 이제 대표님 이 유튜브에 와이런에 출연한 것도 영광이지만 대표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이 황교안 체제가 그렇게 오래 못 갈 거라고 보거든요. 뭐 다들 그래요. 내 주변에서 다들 그러는데 무슨 그런 몇 가지 숙제가 남아 있잖아요. 자기가 어질러 놓은 거. 탄핵 문제 있죠.
박근혜 그 전 대통령 문제도 그거는 넘어가야 할 사안이지 그걸 안고 갈 사안이 아니거든. 맞습니다, 정말. 표를 의식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오는 표는 그거는 우리의 하나의 그 멍해가 되는 거지. 그게 그 어떤 생산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거든. 그러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혼 보수를 몇 대를 망했습니까? 자기 망했지, 그다 또 넘어갔지. 아니 계속해서 다음에 들어서는 보수를 계속 망치려면 그 그늘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황 대표란 사람이 계속 그 그늘을 잡고 뭘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앞으로 자유한국당에 있는 한은 보수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맨날 지리멸렬 되지. 그러니까 보수를 더 이상 망치지 않고 제대로 좀 보수를 중심을 세워서 그야말로 자기 말 따나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그런 보수 진영을 만들려면 지금 저런 사고방식 갖고는 그냥 공무원 하듯 하는 사고방식 갖고는 좀 어렵겠어요. 당대표는 공무원하고 다르잖아요. 저도 대표님 말씀에 정말 100% 수긍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딱 왜 대릴 사위 들어온 것처럼 일종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양자로 들어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페이크 세습이라고 할까? 저는 정말 그 김정은 이렇게 보면서 3대 세습이 우리가 핏줄을 나눈 북한에서 제가 아버님이 평양 출신이라서 그걸 보니까 정말 창피해요. 저희 아버님이 막 돌아가실 때까지 부르르 떨다가 돌아가셨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저쪽은 김정은에다가 이쪽은 박근혜 이게 너무 싫었어요.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인데 결국은 황교안은 또 하나의 박근혜의 정치적인 양자로서밖에 그 주변에 보면 다 친박이잖아요. 뭐 유기준 김재원, 민경욱, 뭐 송영선, 이렇게 보면서 제가 송영세도 그거 있는 거 이런 사람들까지 제가 그리고 또 이게 또 이게 이번에 그 전당대회 전에 이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를 헐는다고 결정했잖아요. 4대강 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보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소위 국토 재생산, 국토 개혁, 즉 하나의 그 4대강으로 인한 새로운 그 역사를 창조하는 건데 그건 일종의 그 소위 보수의 가치였지. 그야말로 보수의 가치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 말도 안 하더라고요. 뭘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이제 친박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지금 공주라든가 정진석 의원을 친박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친이로도 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분이 정치력은 탁월한데 지금 거기는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하대요. 이거 보호 허물면은 그리고 공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데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농민들에 대해서 근데 저는 또 어떤 걸 느끼냐면 이 정권이요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그 영악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 표가 100만 표가 밖에 안 된다. 이런 거를 이 정권의 모씨가 사석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농민이 이렇게 보기만 막 뭐 농공 행상 뭐 이런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순수한 농민 표는 100만 표밖에 안 되니까. 100만 정도 될 거예요. 농민은 250만 되니까. 그렇죠. 표로 말하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또 그분들이 연로하셔서 지금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그 노령연금 주는 걸로 다 돌릴 수 있다. 그 표의 효용성이 없다 이거지. 그것만 본다요. 그래서 이거는 밀어붙이기로. 그러니까 상징이기 때문에 보수가 해놓은 업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부셔버리려고 하는 거죠. 보수의 가치였는데 그것도 참 보통 깝깝한 일로 다 쑥대밭은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이 정말로 판을 엎을 수 있는 계기가 많았거든요. 김경수 사건, 그렇죠. 그는 손혜원 사건, 또 김태우 씨 폭로 사건, 뭐 이런 그 큼직큼직 막 있었잖아요. 이건 진짜 이건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될 사건이거든요. 빼박이죠. 거기다가 문다혜가 문바 이런데 튀고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 하는 나라에서 딸이 이렇게 도망간 나라가 어딨어요. 이민한 나라가. 점잖게 말하면 이주고 그냥 평소에 말하면 도망간 거고 평소에 친 거. 그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은
남편이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될 수도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선 김경수 사건, 네. 그 이야기 한번 좀 해보시죠. 그게 지금 지난 정권이 김관진 국방장관 들어가고 한 게, 그게 댓글이 41만 개였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내용 따라서 네. 개수만. 그런데 김경수가 한 이 드루킹 하는 거는 8,840만 네. 개인가 보죠. 말도 안 되는 8,840만 개. 예. 네. 그런데 그걸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댓글이 더 작은 놈은 그냥 잡아갔어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네. 댓글이 많은 놈은 잡아갔다고 전화를 치니까 그 김경수 사건 그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게 이 정권을 저는 이렇게 무너뜨리는 게 몇 가지 이제 있다고 보는데, 이제 손혜원 사건의 경우는 저는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손혜원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는 워낙에 그 김정숙 여사하고 손혜원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녀갖고 그 김 여사의 이제 밝히고 싶은 않는 전까지 막 손혜원이 막 그 광고쟁이로 떠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고, 진짜 핵심은 저는 이 드루킹이라고 보는데, 예. 이 드루킹 사건은 저는 첫째 참 중요한 것이 김경수하고 드루킹의 관계에 못지않게 저는 더 많은 관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삼철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삼철 가운데서 모 씨가 어마어마하게 조직을 꾸렸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순진하다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비서체질인 김경수는 드루킹하고만 거래를 했지만 나머지 그 사람들은 각각의 거대한 조직을 있어서 뭐 드루킹, 뭐 무슨 스무드킹, 무슨 킹 어마어마하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두 번째, 이 드루킹 사건에서 경인선이라는 이름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어줬고,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 하면서 그 바쁜 이 전당대회 후보 경선에서도 말리는데도 경인선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수행비서로서, 수행비서는 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육이 함께 된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00% 알았던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여론 조작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몸통까지 제2의 특검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라인이 밝혀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저는 이 민주당도 앞으로 이제 당의 문을 제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저는 닫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그 사람들 정권 잡고 말기 되면 깨지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하도 추미애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추미애가 고발을 하라고 해갖고 해서 붙잡았더니 보니까는 이제 민주당 당적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추미애가 그게 쪽에도 고발한 거죠.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를 이제 민주당의 그 엑스 여성이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까 대표님께서 언급하신 김관진이라든가 국정원 댓글, 이거는 공기관을 통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국가기관 또는 이래서 더 나쁜 거다 하면서 우리는 뭐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국가기관을 통하는 게 그야 오히려 정당한 거지 그야. 아니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정당은 뭡니까? 정당도 정말 국가기관에 준하는, 정말 우리나라의 정부 보조금 받고 이러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있는 완전히 공기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정당에서 이렇게 음모로서 선거를 유린했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 면으로 볼 때 저는 이 드루킹으로 이제 망할 거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주성이죠. 그러니까 소주성을 그 이용마 기자로 또 이제 문병을 2번씩이나 갖고 막 끌어안으면서 소주성을 끝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보수가 어떻게 보면은 저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알아서 망해주는 걸 거예요. 결국 이 소주성을 계속 갔다가는 우리 경제는 폭삭 주저앉고, 제가 여기 예일여고를 잠깐 다녔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근처를 좀 아는데, 와, 이 건물들 이렇게 이 지하철역 이런데 다 비어있고, 다 비었어요. 다 임대했고. 근데 여기 상권이 그렇게 나쁜 데가 아니었어요, 대표님. 이게 서민층이긴 하지만. 그래서
야, 제가 예일여고 다닐 때보다도 지금 이게 더 못하고 있구나. 아, 지하철 안도 가게가 네, 비었지. 다 비어 있어요. 전에는 안 비었는데. 예, 저희 동네도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이 소주성은 모든 사람들의 눈을 퀭하게 들어가게 할 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이 자살골을 넣는 것이 소주성 전략이 될 거다 이렇게 그러게 보죠. 지금 네, 경제가 지금 소득주 성장뿐만 아니라 네. 거기에다가 최저임금에다가 그렇죠. 조세비가 다 연관이 되겠죠. 요 네, 우리 대표님. 요 앞에 그 네. 편의점 우리 요 골목 아, 앞에 네, 하나 네. 있는데요. 3월 1일부터 내일부터 네. 오후 2시에서 새벽 2시까지만 한대요. 네. 그러니까 새벽 아. 2시 이후에 낮 2시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아이고, 편의점이라는 게 24시간 하는 게 편의점인데, 오후 2시부터 문 여는 게 어딨냐고. 아마 그리고 이게 주인하고 주인 그 사모님하고 번갈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주인이 네. 자기는 오후 2시까지 돈 벌러 가야 된대. 딴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하고 와야 된대. 지금 알바하는 애들이요. 보통 3시간만 써요, 알바를요. 그러니까 뭐 저녁 8시부터 11시. 왜냐면은 주유수당 뭐 이런 걸 다 해주려면은. 그래서 알바들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알바 자리도 없고 그래서 대표님 제가 요즘에 저희 애한테 들었는데 이 이른바 꿀알바라는 게 있어요. 좀 조건 좋은 알바. 예. 이거는 웃돈을 프리미엄을 30만 원을 줘야 된다. 알바 그 하는데. 자리를 들어가려면. 그래서 지금 젊은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돈도 없는데 프리미엄 주고 알바 자리를. 그러니까 알바 자리도 구할 수가 없고 프리미엄을. 그러면서 야 이게 정말 뭐 없는 사람 위해 준다고 하더니 이제 뭐 프리미엄까지 줘야 되냐.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고 있어요. 최저임금 네. 1년 만에 뭐 22만 개 일자리가 그렇죠. 날라갔다 그러는데, 네. 대통령이 이런 걸 모르나요? 알고도 문재인 대통령. 네, 알고도 뭐 이제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우리의 길을 가련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가면 좋은데 왜 오래 가내나 저게. 결국 오래 못 갑니다, 지금. 저도 그렇게 봅니다. 바닥이 너무 네. 또 청년 실업자들이 내가 노량진 고지초를 한번 가봤는데 아, 그러셨구나. 그 친구들이 흥분하기를 네, 자기네들이 공기업에 들어가려고 네. 몇 년을 지금 재수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네. 요즘 공기업이 다 뭐 비리로 들어가고 다 뭐 위에서부터 그렇죠. 내려 들어가고 뭐 예. 친척 뭐 이렇게 다 끼리끼리 여당하고 짜고 다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네들은 뭐 몇 년씩 공부한 건 뭐냐 이거지. 그럼요. 그 노량진 고시촌 사람들 학생들 그 엄청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너무 이 가슴 사람들이 아프죠. 무진막지 막 갖다 꼽는 거예요. 그 김태우도 사실은 젊은 남자애들이 더 열받는 네. 거는 우리는 이제 그 블랙리스트 한 거 이런 걸로 어떻게 사람을 저런 식으로 쫓아내고 뒤를 터느냐 이랬는데 젊은 친구들은 이 환경관리공단에서 다 이렇게 질문지도 주고 그러니까. 이 취업 비리에 더 열받더라고요. 그래. 네. 공기업의 공기관 취업이라는 게 다 짜고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놈 있게 만들어주고 떨어진 놈 다시 네. 붙여주고 지금 뭐 친구에 뭐 친척에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문제인데다가 더구나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가 결국 이런 청년 실업이라든지 이런 노인 실업 이런 심각한 걸 현금 몇 푼으로 다 떼오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거덜난 이유가. 네. 현금 복지라 그래갖고 뭐 10만 원 주고 뭐 5만 원 주고 뭐 이렇게. 그게 지금 나라를 거의 거덜내는 거잖아요. 정말 그래서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 같아요. 그런 위에. 뭐 베네수엘라가 우리나라보다 못하던 거 아니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의 근데 막 일부 뭐 TBS나 네. 또는 일부 종편 같은 데는 뭐 무드롱지 뭐 그 사람이 너무너무 이제 뭐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은 영웅이다 이러면서 완전히 비판식으로 참 마드로 막 이렇게 호도하는 그런 방송이 나와서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일본이라든가 뭐 CNN 뭐 이제 뭐 폭스뉴스만 보더라도 어떤 게 나오냐면 여자 변호사가요. 예. 매춘을 하는 게 나와요. 그것도 나오고. 네. 베네수엘라에 네. 못 살고 나간 그 중산층들이 400만이 넘는데. 그러니까요. 그 베네수엘라를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게. 그냥 베네수엘라를 잘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이 길을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망할 때까지 간다는 건데. 망할 때까지죠. 망할 때까지 건데. 고죠. 근데 지금 게다가 벌써 이 사람들은 그 여당이라는 게 물론 뭐 여당이라는 게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건 당연하긴 네.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임기 4년이나 뭐 5년 가면 하는 건데, 이 사람들 뭐 지금부터 모든 게 그냥 자기네들 정권 재창출.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일마형 뭐 20년 정권, 50년, 뭐 100년. 점점 늘어나요, 대표님. 점점 늘죠. 문제는, 네. 하여튼 뭐 그 사람도 욕할 것도 없지만은, 한국당이 그런 여지를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당이라는 게. 제가 참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이제 대표님이나 이제 뭐, 제가 있을 때는 결기라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싸워야 된다는 막 이런 게 있고, 정말 남부 지원에 맨날 고발당해갖고, 저는 뭐 청와대, 뭐 여루당 뭐 할 것 없이 너무 많이 다녀갖고, 남부 지원에 이렇게 가면은, 이 식당 메뉴를 제가 다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 아저씨가, 그 수희 아저씨가 지난주에는 왜 안 왔냐고 막 이럴 정도인데, 대표님은 뭐 없고도 4번이나 치르시는 거. 나 원내대표 할 때도 고발 당해갖고 지금. 근데 지금은 고발도 안 당한대요. 그래요? 고발도 안 당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이 뭐 고발하는 소리 정권은 못 들어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쟤네들은 그냥 소리만 하면은 무서워갖고 도망가니까 뭐 고발할 거 고발 당할 말도 네. 안 하더만. 그렇죠. 보니까. 맞습니다. 고발 당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법안 같은 거를 하려면 야당하고 대통령이 노력도 하고 뭐 원내대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대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요. 내년 총선 때 우리가 그냥 220석 넘게 그냥 싹쓸이 할 거기 때문에 그때 그냥 우리가 그냥 무더기로 그냥 쫙 통과시키자. 쟤네들은 개헌 저지선들도 못 지킬 애들이다. 근수가 그렇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있대요.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네. 이 문재인 정부가 오만하고 한 거는 야당의 그 상대적으로 제대로 못 사는 것도 있지만은, 네. 그때 이 사람들이 또 오만하는 것도 도가 지나쳐서 며칠 전에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무슨 네.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거 그러니까요. 갖고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체크리스트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요 사람 내보내라 찍어주는 게 그게 블랙리스트지. 요 사람 체크해갖고 요 사람들 내보내라, 요 사람 비리 조사해라, 요 사람 고발해라, 이렇게 체크해 놓은 게 그게 블랙리스트지. 무슨 체크리스트 따로 있냐. 그럼요. 그게 블랙리스트죠. 그게 체크리스트지. 블랙리스트 아니라고. 철판 깔았더라고요. 예. 나 그 대변인 그 사람 그래 신문다 기자까지 한 사람인데.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예. 대표님. 그렇게 이게 안 돌아갔을까? 그리고 이제 그 청와대 그 대변인실이나 홍보수석 막 이런 데가 서로 사이가 막 나쁘대요. 그래가지고 이 김의겸이라는 사람도 맨날 뿔나 있대요. 왜 나만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나만 고생시키냐.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왜냐면 법적인 문제 또 조국한테 물어보면 조국이 이렇게라고 얘기하라고 했는데 막상 얘기하고 나니까 완전히 틀린 거고 반대로 얘기해갖고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발도 없는 거예요. 그 고민정이라고 있잖아요. 이 아나운서 출신. 근데 이 아나운서가 어떻게 그 기자의 감이라든가 기자들의 답변에 대해서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많이 몰려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맨날 열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김태우 씨가 어렵게 폭로해 놓은 환경부 그 블랙리스트 거는 뭐 조사하는 체 하고 그냥 야당도 그걸 세게 못 받아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건가?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진짜 중요한데 전 너무 기가 막힌 게, 그러니까 하도 한심하니까 그 박은정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김태우는 공익 제보자가 맞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공익 제보자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당이 이렇게 막 불같이 일어나고 막 대표님 같으면은 원내대표 했을 때 우리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갔잖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줬으면 그걸 가지고 한번 확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게 지난 정부는 블랙리스트 사람들 다 잡아가 놓고 감옥 다 살려놓고, 그러니까요. 자기네들 블랙리스트는 아니라 그러고, 그래도 야당이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고 그날 밥 먹고 넘어가고, 좀 하여튼 이쪽도 이상하고 저쪽도 이상하게 나라가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이상한데 저쪽은 더 이상한 것 같아. 야당이 더 이상해요, 대표님. 그 며칠 전에 우리 그 초선 때, 우리 15대 때 초선 딱 2년 하고 야당 돼버렸잖아요. 네. 들어가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신한국당 때 들어가서 2년 만에 야당 돼버리니까 내내 여당만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 어른들이 싸울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워낙에. 예. 네. 게다가 또 김대중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또 국회의원을 몇십 명을 또 이제 빼갔잖아요. 탈당시켰다고 빼가고. 네. 그래서 이제 데모를 하는데 그 옛날 맨날 민정당 뭐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손을 흔들 줄 몰라갖고 야당 단합 중단하라 이래야 되는데 눈은 딴 데 보고 손은 밑으로 중단하라 중단. 그래서 우리가 웃은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를 갖고 어떻게 투쟁해야 될지 그리고 여당의 어떻게 그 잘못하는 걸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밝혀내야 될지 네.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뭘. 모르기도 하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야당이 저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 정부는 뒷조사하고 블랙리스트 만드는 게 이제 특기잖아요. 체크리스트라고 하면서 약점 잡힌 게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막 그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체크를 많이 해놨겠지.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있나. 그리고 이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건강이 안 좋고 이 어저께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가만히들 있고.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 그러면 어쨌든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보수의 그 가치를 세웠던 대통령들인데 잡아갈 때는 정치적 권력이 뭐 시설 벌을 때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 감옥에 들어가서 연세가 80이 다 되고 지금 환자인데 지금 아파서 지금 진짜 불의의 사고 당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당에서 그걸 이쪽 변호사들이 위험하다고 보석 신청해 놨으면 아니 당에서 뭐 그렇죠. 한마디라도 거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죠. 예. 아 희한하고요. 진짜. 그리고 이제 그 5일인가 6일날 6일날입니다. 6일날 이제 결정한다는데 건강이 진짜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주 안 좋죠. 자주 그렇게 예, 저는 뭐 자주 보고 그런데 아주 안 좋은데 또 이 대통령이 체면이 있는 사람이라 내가 그래도 대통령인데 내가 뭐 아프다 그러고 뭐 그러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뭐 밖에 나가서 아프다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뭐 아이고 뭐 여도 죽지 뭐 이제 이런 소리 잘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불안한 거지. 그럼요. 본인이 뭐 아이고 뭐 못하겠다 뭐 나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의지라도 있으면 되는데 이제 연세가 80이 되니까 게다가 병이 심각하니까 저래다 무슨 일 당하지 않는가 이런 걱정이 이제 들긴 하는데 내가 이 검찰이 얼마나 잔인한 검찰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 나이 80된 어른이 아파서 그러면 걱정이라고 뭐 좀 건강하셔야 될 텐데 빈말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검찰이 그거 괜찮다고 말이야 뭐 그렇게 아플 사람 내버리면 다 내버리니까 이런 검찰이 그게 그 인간들이요 그게. 지금 검찰은 정말 우리의 이 사상 유례 없는 검찰.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완전히 복수혈전 아닙니까? 완전 복수혈전이지. 정권에요. 완전 복수혈전이지. 이런 복수혈전이 없지. 그래서 그것도 걱정인데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뭘 제대로 경제 관계, 남북 관계 뭐 여러 가지 국가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이 제대로 못하는 것을 바로잡을 대한정당, 대한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저렇게 이제 헤매고 있으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더 기고만장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100년 하다 계속 이런데요. 우리가 참 야당복이 있다고 그런데요. 아유 정말 기가 막히죠. 야당복 하나는 있다고 그러네요. 우리 야당할 때 그때 좀 걸렸으면 뭐. 그죠. 정말 뼈도 못 추리게 하시겠는데 저 진짜 자신 있어요. 그리고 그때보다도 지금이 얼마나 호재가 많아요. 그럼요. 근데 왜 저렇게 못하는지 저는 기가 막히고 지금 뭐 호재도 많고 뭐 그때는 저희가 막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받고서 우리가 막 했는데 정말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요. 좀 그래요. 저렇게 소재가 많은데 그것도 살리지 못하고 아유 참. 당을 아끼는 마음에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우선 1차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정신 차려서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야당이 끊임없이 대한 세력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점을 좀 지켜봅시다. 그래요, 대표님. 근데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야 뭐 이렇게 궁금해갖고. 이 와 이러니 하잖아요. 와 이러니 하잖아요.
대표님 화이팅!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전혁 의원님과 긴 시간 좋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